역사는 과거로부터 와서 미래를 비춘다. 62년 전에 그러했듯이 이영자 씨는 오늘 다시 그의 영전 앞에 꽃다발을 놓는다. 김주열,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분의 그 시신의 그 비참한 떠오름이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화 역사를 바꾼 게 아닌가. 그 62년 전에 김주일 그 열사의 그 처참한 시신 앞에 꽃다발을 바칠 때 19살 홍안의 아가씨가 천정 학생이 딱 62년 만이죠. 과거가 단순히 흘러간 옛일이 되지 않고 역사가 되는 것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아, 이게 나예요. 62년 전 요거 2학년 때였습니다. 이 옛날 사진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부정선거 다시 하라. 언니 오빠들에게 총 쏘지 마세요. 찌리 하면서 막 착 발이 지도 모르게 막 발이 탁 튀 올라가지고 고마 흰 카바 신었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는 게 그래서 내가 총 맞았다. 그의 4월은 잔인한 봄이었다.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독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냈던 그해 4월. 그때 그곳에 여학생들이 있었다. 흥분된 그야말로 마산시는 지금 흥분의 소관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가 바위를 깎듯 수많은 사람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던 때가 있었다. (1960년 4월 11일) 바로 이곳 마산 중앙부두 앞이 그러했다. 이 모습을 보고 울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서 막. 그래서 4.19 혁명이 불 붙은 게 야가 불 붙인 게라. 도와서냐 도와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다리에 돌을 매단 채 바다에 던져졌던 소년 김주열이다. 이 체류탄은 이렇게 박혀 있지요. 몸은 27일 퉁퉁 부르지요. 어찌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그 시신의 모습을 보고 울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도립병원이 바로 여기거든요. 길 건너 저짝이니까 도립병원으로 안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인산인해고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막 처음부터 울고불고 야단났지. 흥분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울분이 찼죠. 그래서 돌아 나오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하고 함께 거리를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분노했다. 3월 15일 선거일에 실종되었던 김주열이 한 달 만에 주검으로 떠오름으로써 독재 정권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처참한 죽음 앞에 여학생들도 거리로 나섰다. 전부 다 돈을 또 각출해가지고 꽃다발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김주일 시신 앞에 꽃다발을 헌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그렇다면 마산시내 학생 시위는 어떻게 조직됐던 것일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영자 씨는 학도 호국단 대대장 출신이다. 쫙 그것도 뭐 빛나는 호국단 학도 호국단 예예 하고 막 이래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 시신이 올랐다는 시를 듣고 마산 학도 호국단 회의를 밤에 개최를 했거든요. 그 중국집에 이래 우리가 집합을 해가지고 이 우리 시신을 봤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그냥 있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내일 분기하자.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나섰다. 민주주의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경찰들이 하고 막 바리케이드를 우리 막아서 막 경찰들하고 씨름하고 막 우리는 왜 민주적으로 시위하는데 당신이 이 길을 막느냐고. 그래서 삐리대는 게 그 사진이에요. 여학생들은 독재와 불의 앞에 강경했다. 시위대를 이끌었던 이영자 씨는 훗날 시위에 동참했던 대학생 선배와 결혼했다.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남편도 참 용감했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이었던 남편 장덕수 씨는 시위대를 대표해 선언문을 읽었다. 엄혹했던 독재시대.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나는 오늘 선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총알을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각오를 나가셨대요, 거기.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중에서도 중년 여성들은 시위대를 후원하고 응원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60년 4월 12일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여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주목하면서 중년 여성들의 역할이 놀랍다고 보고했다. 그 제2차 마산 항쟁이 4월 혁명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대단히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해 4월 마산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씨는 점차 서울로 번지고 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오경자 씨는 그의 치열했던 봄을 잊을 수가 없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 역시 학도 호국단 출신이었다. 경무대에 초청돼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굉장히 인자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아우 정말 참 인자하고 그리고 또 경무대에 갔다 왔다는 게 막 자랑스럽고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결국 이승만 타도 아니에요. 3.15 부정선거 다시 하고 이걸 막 잘못했다 그러는 건데 그때 만났던 이승만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어떤 갈등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던 그녀는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재였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던 때도 있었다. 여기 할머니 코트 입고 예쁘다. 근데 이건 여학생의 건 앞이야. 다들 멋쟁이. 그때 할머니도 이렇게 머리 길었어. 다른 사진은 없어? 4.19 형은 할머니 때인 거야? 할머니가 1학년 입학했을 때 1960년 4월 1일이지. 대학에 입학하고 한 달이 채 못 돼서 시위에 동참하게 됐던 할머니의 과거는 역사책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와, 다 남자만 남자들만 이런 거는 것 같지만 저는 할머니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머니였던 거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 시간에만 배웠던 그런 역사를 할머니는 직접 경험하셨던 거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할머니가 좀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과거는 그저 흘러간 옛날이 아니라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오경자 씨는 여학생 회관에 붙어있던 김주열의 처참한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4월 18일 신입생 환영회를 기해 전교생을 소집하는 긴급 공지문을 보게 된다. 그게 이만한 종이로 한문으로 다 긋고 12시 55분까지 학생들은 본관 앞으로 집합할사. 양 귀퉁이 4군데에 돌로 다 짓눌려가지고 이 언덕길에 왔었죠. 그래서 강의실로 가고 도서실로 가고 전부 했어. 야 맞다 맞아 우리 오래는 거 빨리 가자 맞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마이크를 여기 저 경사진면에 숨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 풀이 아래쯤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풀이 없어서 가지고 낙엽으로 씌웠었어요. 그 독재가 그렇게 심하고 그랬을 때 그거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침 11시경에 마이크를 딱 잡았을 때 사랑하는 고대 학생 여러분 나오십시오. 도서관에서 나오십시오. 강의실에서 나오십시오. 체육관에서 나오십시오. 대한민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의 마이크 홍보가 끝난 후 학생들은 일시에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웠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지만 3,000명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릉차게 함성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스러운 얘기죠. 당시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수건을 나눠줬다.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갖다가 전부 머리에 그냥 고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동여매더라고요. 민주역적 몰아내자.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 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양쪽으로 스크럼 짠 학생들이 다 몰려나갔죠. 그냥 물 빠지듯이 와 가자. 의사당으로 가자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진 것이 4.18 고려대학교 데모의 시작입니다. 교문을 박차고 나온 고려대학교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을 향해 나아갔다. 스크럼 짜고 나갈 때 이제 민주역적 몰아내자. 자유정의 진리 드높이자. 심지어 그 봉이 없으니까 이 식당에서 쓰던 그 빗자루 있잖아요. 그 빗자루로 다 봉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그걸 앞세워 나갔습니다.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한 학생들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김주열 죽음에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때 그 자리에는 유진호 총장이 나와 있었다. 유진호 총장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뜻을 잘 알았다. 여러분들이 옳다. 그거를 요로에 다 전해서 그 답을 받아줄 테니 학교로 돌아가라. 학교로 돌아가던 학생들은 돌연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는다. 이날 100여 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곳에는 천일백화점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면중 씨는 갑자기 발생한 사건 속에서 후배들을 독려했다. 2차입니다. 2차. 2차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전진해라. 살려면 전진해라. 살려면 전진해라 하고
3번 내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들이 이 사람이 주모자구나 해가지고 밑에서 다리를 붙잡아가지고 새 놈이 끌어내리니까 톡 떨어지죠. 여기는 몽둥이로 맞은 자리고 여기는 쇠 갈고리로 찍힌 자리고 두 군데를 맞았고 여기도 몽둥이를 맞은 자리입니다. 평생 이것 때문에 나는 장애를 받습니다. 평생.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장을 받습니다. 평생 지장을 받아요. 그의 기억을 앗아간 고대생 피습 사건은 오래된 신문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바로 이 사건이 조간신문에 기사화되면서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고 폭력이 이어지자 학생들은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왔다. 그 대열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다. 우리는 이미 3.1운동이라는 거를 겪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여성들이 많이 했다는 거를 다 들어서 알고, 그리고 만세 부를 때 남녀가 다 치마 입고 다 나와서 만세 부르는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남녀가 따로 있다 하는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3.1운동의 열기를 기억하는 여학생 중에는 여고 2학년 이재영 씨도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신문을 읽으라고 그래,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읽다 보니까 이 사회에 너무 일찍 눈을 뜬 거야. 잘하고 잘못하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사회 문제에 눈떴던 그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아버지의 한탄을 자주 듣곤 했다. 4월 19일 아침, 그녀는 거리로 나서기로 결심한다. 엄마가 너 어딜 가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엄마 나 데모하려고요. 그랬더니 죽고 싶어. 막 그래서 엄마가 잡으려고 뛰어나오시다가 내가 확 나가버리니까 못 잡으신 거죠. 나는 너무 신기하게 느낀 것이 우리가 큰 하천이나 이렇게 보면 물이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한쪽으로 흐르듯이 어쩌면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만 가요. 그게 바로 광화문을 향해서 다들 가더라고요. 애초에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들던 시위대는 이내 경무대로 방향을 바꾼다.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경무대 주변은 이미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경무대 가까운 쪽에서부터 체류탄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고 거의 사람과 사람 잡고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잡고 이제 그냥 계속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 울부짖는 거야. 그러니까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야 된다는 절규야, 이거는. 경무대 앞에는 무장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독재와 부정선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에겐 이 저지선을 뚫고 돌파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서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로를 연결하니까 찌직 소리가 나잖아요. 나니까 이거 됐다. 한번 네 번 돌리자. 이렇게 돌렸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시위대는 전차로 1차 저지선을 뚫고 바리케이드를 치우며 전진했다. 경무대 입구에 이르러서는 수도관을 굴리며 저지선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밀리고 시위대가 마지막 저지선에 다다랐을 때였다. 경찰의 총격에 시민들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 경무대 앞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1960년 4월 19일은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라 불린다. 딱 이러고 쌌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망치를 맞은 것 같이 탁 울리더라 사람이. 요로 맞았다가 요로 맞아가지고 요로 나오고. 상처는 깊고도 오래갔다. 최고 행정수반의 관저인 경무대 앞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현실. 그것이 오랜 세월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이날 경무대 앞에서만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을지로와 태평로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찝차 같은 거, 시발차 모양의 그 차의 본네트 위에 사람이 이렇게 눕혀져 있고 팔이 그 밑으로 흔들흔들하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옆으로 지나가요. 이게 막 뚝뚝 흘리면서 지나가니까 피를 보면은 사람이 흥분한다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이건 도저히 못한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후 5시경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서울을 비롯한 5개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는 마산 시위를 지원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 대열 중에는 여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당시 부산 해화여고 1학년이었던 김남영 씨는 훗날 시위에 동참했던 남학생과 결혼해 4.19 부부가 되었다. 62년이 지난 오늘도 그녀는 그날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어떤 아저씨가 학생 여기 서라 총알 온다 이랬어. 총 쏜다 여기 서라 이러고 자기 뒤에 붙어라서 요라갖고 섰는데 그게 전봇대가 이래 있으면 여기 사람이 거기 이제 멋있다고 막 쫙 섰다고 찌리하면서 막 착 발이 지도 모르게 막 발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고마 흰 카바 신었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는 게 그래서 내가 총 맞았다. 요리 돼가지고 요리 나왔는데 복숭아뼈가 납작하게 깨져가 없지 않아요. 이쪽은 동그랗게 그냥 있고 정상적이니까. 그런 걷기가 싫어요, 고마. 고마 집에서 일어갖고 막 있어요. 일어갖고 멍청해가 일어가 있어요. 경찰의 발포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에서도 이루어졌고 평범했던 여고생은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야 했다. 총알이 얼굴을 스쳤던 남편과 함께 부부에겐 역사가 남긴 상처가 있다. 한편 4월 19일 서울에서는 학생 시위에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화문에서 질서정리와 홍보를 하던 김정일 씨는 돌연 기숙사 친구가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람이 죽었어 하잖아요. 어디서. 예, 백병원으로 갔죠. 백병원 안치실로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 관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됐으면 2판 4판 아니냐. 나 정도 하나에 죽어도 뭐 나는 총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막 앞으로 경찰 있을 때 저 중부서 근처로 막 뛰어가기도 했었죠. 김정일 씨의 중앙대학교 동료들은 을지로 입구 내무부 앞에서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으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곳에서도 경찰의 발포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쪽을 대고서 한 게 아니고 내 기억으로는 약간 저 을지로 입구 저쪽에 제일 사람들이 많은 쪽을 향해서 쏜 거라. 우리가 뭘 가지고 대항하느냐 말이지.
4월의 화창한 햇살 아래 친구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내 나라 내 정부가 올바로 가자고 그 아우성치는 그 학생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아 죽었다는 게 참 말할 수가 없을 그런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62년) 전 그때도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4월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1960년의 4월은 잔인한 4월이 되고 말았다. 그때 아깝게 쓰러져간 인재들 중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도 있었다. 그 어린 학생이 나라가 얼마나 혼탁하고 정의와 정말 그런 우리가 올바로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를 나왔겠나. 어머니한테 남긴 편지,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고 나도 그거를 읽을 적마다 눈물이 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싸우러 떠납니다.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만 그치겠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산화한 수많은 청춘들.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60년) 당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과 함께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지한 나라 경제는 말이 아니었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섰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부정부패, 비리, 탐욕, 국민을 도탄 속에 빠뜨렸을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외침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12년 장기 집권을 이어오던 이승만 정권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세와 득표 공작 등 부정행위를 기획했다. 이승만 후보는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서는 반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강제 등교시키는 일도 있었다. 드디어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기상천외한 부정행위가 속출했다. 3인조, 5인조 해가지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서로 그것을 공개하면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그런 거.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함이 바꿔치고 말이지 그랬었어요 당시. 고마 집 앞에 고무신하고 비누하고 돈봉투 하나 비누 밑에다가 이어놓고 가면 돈을 받고 어찌 안 찍어주노.
돈을 받아서 찍어줘야 안 되나. 그래가 계속 밀려온 게 부정선거가 됐습니다. 1960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오무선 씨는 3.15 부정선거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투표 참관인이었던 남편에게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들었기 때문이다. 참가인으로 앉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서이석 너이석 사람 손을 잡고 떼고 가 도장 찍는 거로 저가 쳐다보고 받아갖고 저가 투표하면 여모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보고 아침실 내 그거로 봤는데 점심시간이 된 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사에 나와서 의논하려고 나왔답니다.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마산 시민들은 민주당사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정선거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고 그들 중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이춘우 씨도 있었다. 62년 전에는 이 목조 2층 건물인데 민주당 마산시당 당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시에 민주당사에서 제5대 정부통령 선거는 무효다,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3.15 선거는 불법이다.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현실. 학생과 시민들은 분노했다. 시위대는 마산의 유일한 개표 장소인 시청으로 향한다. 여기서 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함이 전부 이쪽으로 몰리게 됐죠. 그 투표함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표를 찾기 위해서 내 표 내놔라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여기 집중을 했어요. 마산 시민이라면 안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왔어요. 아유, 그 몸소리가 터지지요. 몸소리가 진짜 소름이 돋아서 너무 총이 심해지니까. 저녁 8시경 소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순간 마산시 일원은 어둠 속에 잠겼고 암흑 속에서 총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총격으로 모두 8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1차와 2차로 이어진 마산의거 기간 동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생됐다. 이 학생들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학생들 때문에서 더 추모제로 지내주고 싶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안 빠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오무선 씨는 추모제를 준비한다. 벌써 20년째 손수 만든 음식들로 정성껏 제사상을 마련해오고 있다. 3.15 의거에 참여했던 남편이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3.15 의거 유가족들을 대표해 추모제를 주관하고 있다. 술은 이제 안 하고 차로 받아가 올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술로 못 먹는다 이럴 때가. 함경그 민주열사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3.15 의거 전체 희생자는 모두 12명. 그중에 10명이 학생이다.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와 너무도 달랐던 현실. 그것에 한거했던 젊은 청년들이 아깝게 쓰러져갔다. 필동 묵념.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 오무선 씨는 해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추모제를 준비한다.
3.15 부정선거에 맞섰던 1차 마산이거는 김주열의 죽음으로 2차 마산이거로 이어졌고 이후 이것은 잠시 잦아들었던 4.19 시위에 다시 불을 붙인다. 마산의 저항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갔고 마침내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이 서울대 함춘원에 모여 시국회의를 갖는다. 교수단은 14개 항의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거리로 나왔다. 교수단 시위의 플랜카드에는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자들은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4월 혁명은 맨 처음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로 됐다가 사람들이 막 탄압을 받아서 죽고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정권 퇴진운동으로 갔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4월 25일 교수단 시위를 기점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마산에서는 교수단 시위보다 2시간 앞선 오후 1시경 부림시장 인근 강남극장 앞에서 할머니 3천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다. 오무선 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 지금 이 자리가 강남극장이거든. 여기가 할머니들이 막 흰 옷을 입고 허리다가 메고 호명이 들고 방명이 들고 그리 가는 걸 봤어. 할머니들은 시위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분노로 거리에 나왔다. 희생자들이 자기 자식 같다는 생각이 할머니들을 거리에 나서게 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가 나온 기라 그래갖고 자기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래 안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거기 3천 명이라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다 키워가지고 그래 비명에 그렇게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보는 사람들도 막 같이 눈물이 나고 그래.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딱 일어났지. 그러나 이들은 즉자적인 분노를 넘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플랜카드에 쓰여 있는 게 죽은 학생 책임지고 이 대통령 물러가라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실명을 거론하는 거하고 이게 또 다르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위는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여성의 역사. 그러나 여성들은 3.1운동 이래로 역사를 바꾸는 현장에서 후원자였으며 보호자였고 무엇보다도 선도에 앞장섰던 주도자였다. 1960년대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1919년 3.1 운동들을 기억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또 45년 해방 당시에 그런 민주화의 열기를 이해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무관 청소년들이 죽었다, 다쳤다, 여성들이 끌려가서 매맞고 오더라 하면서 이 정권의 성격이 뭐야? 바로 독재 정권 아니냐. 즉자적인 분노를 넘어서 저 정권을 퇴진시켜야, 이승만을 바꿔야 새로운 사회가 열린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예. 이후 서울 시위대의 요구도 대통령 하야로 바뀌었다. 교수단과 할머니 시위에 힘입어 시민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군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역동적으로 전개되던 4.19 시위의 주요 장면들이 한 권의 일기로 남아있다. 시위에 참여했던 이재영 씨의 일기다.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엄청난 이 4.19라는 사건이 내 일생에 처음으로 피를 붓는 거잖아요. 총 쏘는 거를 봤고 총 맞아서 쓰러지는 거를 봤고 숨 넘어가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기록을 남기자. 개인이 경험했던 구체적인 일상이 기록을 통해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 1960년 4월 25일 태극기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마침내 나를 반기듯 광목 자투리가 남아있었다. 태극기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색칠하기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완성한 그녀는 다음 날인 4월 26일 광화문으로 향했다. 그날 새벽부터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고 기록했다. 우리 저 탱크로 올라가자 그런 소리가 들렸어.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사람들이 탱크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 함성이나 올라간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그거는 천지 개벽하는 소리야. 집차 위에서 그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때다. 그리고 내가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그때 꺼낸 거예요. 그 집차를 막고 내가 이제 거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이날은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수송초등학교 전한승 군의 친구들도 시위에 가세했다. 이재영 씨는 어린이 시위대 앞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 우리 형님들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울부짖잖아요. 난 그 사진 볼 적마다 내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이날도 계엄군과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가운데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였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자유당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승리의 화요일. 시민들은 환호했다. 허연 거를 막 뿌리면서 노는 거예요. 막 뿌리니까 저게 뭐야. 근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 거기로 막 뛰어가서 그걸 줍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그 조금 가까이 왔을 때 막 가서 했더니 이승만 됐더니 하얗게 써있잖아. 이날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도 이재영 씨는 일기에 남겼다. 그녀는 이날을 학생들의 희생으로 승리한 날이며 국민들이 주권을 찾은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소원은 풀어졌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좋아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혁명은 영웅들의 무용담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순수한 투쟁. 학생과 시민들의 피와 눈물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하고 이런 역사적 곡절들이 오늘날 민주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 학생들이지만 경찰이 막 우리를 막는데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는 그 불의 앞에 한가하는 거죠. 정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헌법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 그것을 몸으로 지켜내는 것을 학생들이 맨주먹으로 그 사회적인 책무 같은 것을 무겁게 느끼고 항쟁의 앞에 섰다. 저는 그게 4.19 혁명의 굉장히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4.19 혁명은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불의를 봤을 때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것이 4.19 혁명이다. 또 선조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 민주화가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학생과 시민이 이런 혁명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4.19 혁명은 부당한 정권에 내린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고 주권 회복의 승리였다. 4.19 정신은 영남, 호남이 없었고 초등학생, 대학생이 없었고 남녀가 없었고 어른 아이가 없었고 심지어 출동한 계엄군까지도 합류해버린 이게 4.19 혁명은 민권이 승리한 것이다. 민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기에 4.19 혁명의 정신이 있다. 폭풍 같은 혁명의 시간이 지나고 거리는 다시 질서를 찾아갔다. 대학생들은 장기간의 시위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없었다. 바깥일 이퀄 남자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실천적으로 남자고 여자고가 구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4.19 혁명이라고 하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남녀가 함께 뛰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상당히 많이 숙성됐다고 생각해요. 4.19라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초의 독재 항거한 운동이다.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전국민적인 각성을 주잖아요. 그런 독재도 항거를 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하게 한 게 우리 한국의 어떤 이정표적인 그런 사건이 4월 혁명이었다고 봐집니다. 4.19 혁명이 남긴 역사적 유산. 그것은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 민주주의. 일상처럼 익숙해진 그 말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낸 값진 유산이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의 열매를 맺는 일. 그것은 뒤에 오는 자들의 몫이 되었다.